송인혁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마다 다른 기대를 안고 오셨을 것 같은데 여기 쏘라는 것처럼 미래를 바꾸는 3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부담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는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찌 보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이런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테드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지식 콘서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들이 테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식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름의 연결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의 에너지를 통해서 제 정서를 전염을 시키고 그런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내적인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신 다음에 야, 저 친구 이야기 정말 괜찮다 생각하시면 학생이든 명함이 있든 없든 말든 어떻게든 저랑 이야기를 하셔서 계속 이후에도 인게이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뒤에 이제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이 여러분이 바라는 환경과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현실에 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변화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환경, 플랫폼 이런 쪽에 여러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더라라고 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회사는 삼성전자에서 7년 동안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획 전략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삼성그룹 임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임직원 수가 30만이 좀 넘거든요. 거대한 거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이라는 어떤 조직 문화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군대 문화에 가깝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딱 일사불란하게 시키면 딱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는 잘하는 것도 잘하는 시대로 충분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런 큰 조직에서는 그게 장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장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과 변화를 꾀했고 결국 그 변화들은 그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0위 안에 항상 빠지지 않는 아마존 제포스라는 기업의 원래 혁신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변화였다는 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거진에서 되게 유명한 와이어디지에서도 이걸 다루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 책의 저자인데요. 여기 스파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인데요. 제가 원래 2달 전에 카타르 도하를 갔다 왔습니다. 카타르, 도하,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막이죠. 진짜 가보면 딱 요렇거든요. 아프리카 반도라든 이쪽 아프리카 쪽이고 이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인데요. 정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막 그 자체예요. 딱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냐면 진짜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었을 때 거의 뭐 이런 표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딱 가보면 알게 되는 게요. 여자들이 보면 히잡을 쓰고 눈만 딱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지역이 굉장히 남성 중심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알게 되는 게요. 저 워낙 완전히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래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기관지가 완전 상해서 2달 동안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근데 인구는 20만밖에 안 되고 저 지역에 사는 사람 다 300만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출산이고 여성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적응으로 생겨난 게 저 히잡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 사진 계속 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네, 이쪽 돌리겠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카타르는 사실 석유로 유명하죠. 30년대까지만 해도 카타르는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뭘로 먹고 살았냐면 진주를 캐서 먹고 살았어요. 진주, 보석.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카타르가 어디 있냐면 카타르 요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해안가에서 진주를 겨우 캐서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저기 사막 지역에 나가잖아요. 지금 나가면 낮에 온도 5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30년대에 갑자기 우리도 일본 싫어하지만 저 사람들도 일본을 싫어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양식 진주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진주값이 갑자기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거의 30년대 말까지. 이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었지만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혹한 환경을 주십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30년대 말에 석유가 터진 거예요. 지금은 세계 GDP 1위거든요. 얼마나 잘 사느냐면 태어나면 자동으로 그 아기한테 국가가 1억을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모든 비용들은 국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부다비라는 지역에서 도하로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애들이 그냥 옆집 놀러 가듯이 다 비행기 타고 그냥 이웃 나라에 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다 공짜니까 그 정도로 되게 돈이 많을 정도예요. 벤츠도 집에 몇 대씩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카타리안이라고 부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말 피플이라고 불러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잘 살게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유는 지금 고갈된다고 되게 막 그러고 있죠. 결국 고갈된다. 이 사람들은 알라신을 원망했었지만 사실 알라신은 태초부터 자신들에게 먹는 샘물이 아니라 땅 밑에 석유를 준비했었다는 거를 이제는 알게 된 거고 자신들이 몰라서 알라신을 원망했다 이런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가 고갈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알라신을 원망하는 대신 분명히 알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을 거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동력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 빌딩 100층 넘는 빌딩 막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완전 그냥 돈지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 거품이 꺼지게 되고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쟤네들 다 굶어 죽는데 또다시 다 망한다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국가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무조건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르 지역에 카타르의 두 번째 부인이 계시는데 국왕의 두 번째 부인인데 이분이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싶으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제가 아까 테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전 세계 테드를 하는 90개국의 700명 사람들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5성급 호텔에 머물게 하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놀아라. 대신 아이디어는 여기 놔두고 가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석유는 고갈됩니다. 석유는 고갈되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명히 알라신이 석유를 고갈해서 자기네들 또다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알라신이 또 무언가를 준비해 놨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들을 이 안에 다 녹여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답을 찾았어요. 알라신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뭔지를 마침내 찾아냈죠.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었는데 정말 이 사진을 빨리 넘어가고요. 바로 그리드 패러티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리드 패러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석유 에너지는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죠. 생산 비용이. 예전에는 배럴당 10달러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배럴당 100달러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싸서 사람들이 석유를 쓰기도 어려운 상태로 할 거고요. 근데 반면에 재생에너지들이 지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그쪽은 현재는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 가격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그리드 패러티라고 부릅니다. 그리드 패러티를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에너지원으로서 더 이상 석유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 에너지 쓰면 되거든요. 태양 전지, 지금 태양 전기 전송 기술 이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석유가 되는 거예요.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근데 그게 언제? 요거 내려가 보시면 2013년에요. 요즘에 TV에서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그런 환경 같은 되게 TV에서 많이 보여주죠. 유럽은 이미 그리드 패러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대한 태양열 발전소를 짓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그리드 패러티를 지나가게 될 경우를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타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마치 6, 70년대 그 미국과 소련이 그 우주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엄청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석유를 시추한다고 가스가 계속 불이 막 뿜어져 나고 있는, 마치 이게 여기가 살아있는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판이 벌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끝도 없는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들을 전송을 해서 또 하나의 석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드 패러티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고, 태양열 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그거 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2013년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혹시 이게 뭔지 대부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처음 보셨을 건데,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아몰레드라는 기술이 표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몰레드 핵심은 휠 수도 있다는 거고 얇을 수 있다는 건데, 아몰레드가 지금 현재 갤럭시 같은 제품들은 다 아몰레드죠. 근데 아몰레드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형화를 못 시켰어요. 수율이 낮아서 큰 TV라든지 그런 대형화를 시키면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그걸 TV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몰레드 대형 양산, 이거 역시 2013년에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요즘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트라든지 가보시면 어디를 가시든지 요즘에 다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광고가 디스플레이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몰레드가 뭘 말하느냐면요, 아몰레드는 결국 필름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얇고 전선이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몰레드가 결국은 유리에 다 붙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유리가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요. 터치가 된 디스플레이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보통은 디스플레이 그러면 TV, 이런 휴대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디스플레이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미래를 정확하게 본 광고가 바로 이 SKT 광고예요. 이거 혹시 보셨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당신의 창이 당신의 아침을 깨우고, 아몰레드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당신의 거울이 건강을 살피며, Yet this song I wrote, 당신의 교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my hearts couldn't speak.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Singing 그 꿈들이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so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사람에서 기술로, 다시 사람으로. 가능성의 릴레이.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당장 2013년이 핵심이 아니고요. 결국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들은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거든요. 퍼펙트 스톰이 100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대한 30m짜리 파고를 보통 말하는데, 모든 그 제레미 러프킨 교수가 제3산업혁명을 최근에 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혁명은 에너지 어느 하나만의 혁명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항상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만났을 때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혁명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들이 바뀌는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많은 것들, 많이 들여다보는 것들이 이런 세상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왜 이런 변화들이 생겼고, 사실 이런 게 이렇게 변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셨던 사막 보셨죠? 그 중에서 두바이라는 지역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사막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 안에서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남의 나라에서 저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도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인 누구나 그렇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참 불합리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쉽지 않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 사막을 보고 나면 정말 저런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단순히 석유 고갈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미래를 지배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침내 찾아내버린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X라는 서로 다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X라는 게 보통 우리 정서에 여전히 틀림이라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X는 다름이고 확산될 수 있는 거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X를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 X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스티브 잡스가 했던 수많은 말 중에 제가 제일 와닿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의성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을 하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하셨죠. 창의성은 별거 없다. 이거밖에 없다. 서로 다른 거에 연결.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데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브레인맵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비슷해지고 알고 있는 경험도 비슷해지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봐라.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리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하셨고 요즘에 또 인문학 되게 이야기 많이 하죠. 인문학만큼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없어요. 도대체 이분은 이렇게 하고 저분은 저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리버럴 아트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리버럴 아트의 확실한 정의가 뭐냐면요. 이 로든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의 그 존 마이드 총장이 하신 이야기인데 인문학이란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리버럴 아트라고 같이 다시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단순히 역사 배우는 게 중요하고 미술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게 배우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미술을 보면 그 미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그냥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봄으로 인해서 몰랐던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게 미술이거든요. 결국은 서로 다른 세상이 있던 거, 우리와 연결되지 않았던 세상을 연결하는 게 리버럴 아트다, 인문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서로 다름의 연결이 지금 사실은 인문학의 시대라고 말한 게 결국은 서로 다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시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려고 해도 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공부한다? 공부해도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보통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진 걸 공부하라 그러고 이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달리죠. 근데 이런다고 우리가 MP3 플레이어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이팟이나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이상의 어떤 가치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치란 건 서로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과 연결됐을 때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다를 공부할 생각도 안 해요.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모르니까.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바다라는 걸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느낀 그 느낌, 정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다라는 이런 거구나. 무언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름의 연결을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렌디피티라고 불러요.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로 다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야, 그 생각이 있었네? 그 생각 정말 좋은데? 라고 말하면서 그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그 연결 자체를 못해요. 그건 사람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여전히 아직도 뭐 테드도 지식 콘서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식 콘서트가 아니고 지혜의 연결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지식까지는 정보의 개념이에요. 정보를 내가 습득한다. 그게 지식이죠. 지혜는 사람의 연결을 말하거든요. 테드 컨퍼런스는 사실은 사람을 연결하는 컨퍼런스예요. 그 뒤에 본질을 보여드릴 텐데 결국 지금 우리가 만난 시대는 단순히 더 무언가를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그런 시대다.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사실은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학생이든 어른이든 뭐 직장인이든 뭐 교사든 누구든지 간에 항상 접하는 말이 이겁니다. 열정을 가져라. 창의성을 키워라.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 진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얼마나 본말이 뒤집힌 말이냐면요. 열정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정이 저절로 생겨나야지 열정이지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 말 들었을 때는 그래, 열심히 해야지, 열정 가지, 창의성 키워야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안 되는 게 바로 열정과 창의성입니다. 근데 온 사회가 돌아보면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 뭐 열정, 뭐 열정 낙서, 뭐 별의별 말들 다 나오죠.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동인, 그걸 생겨나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사람들 보고 계속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오늘 메트로놈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큰 판이 있어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대신을 할게요. 메트로놈이 있는데요. 이 메트로놈을 서로 다른 똑같은 스피드의 메트로놈이에요. 요거를 서로 다른 시점에 출발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저마다의 진동을 하죠. 근데 이 메트로놈을 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시죠. 되게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약간 다시 엇박자가 나려고 하지만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싱크가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죠? 왜 저럴까? 결국은 사실 사람은 저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만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까지 다 똑같아지는 거죠. 저게 그 동기화 실험이라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로한테 우린 모르지만 밑에 있는 이 진동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나도 저게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써냈던 화나는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저거가 사실 핵심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하나의 실험입니다. 우리 안에 원숭이를 가둬놓고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놔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바나나다 하고 그걸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실험자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그럼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성질을 막 내거든요. 아씨, 다시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실험자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찬물 세례를 받던 원숭이들은 먹고 싶긴 한데 뒤럽다 안 먹고 만다 이러면서 안 먹거든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실험자가 이번에는 신참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고참을 한 마리 빼요. 그럼 신참은 딱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보니까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냐고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실험자는 찬물을 더 이상 끼얹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고참들이 개를 막 불러요.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구석에 몰고 와가지고 죽는다 뭐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고참들은 저놈이 또 올라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찬물을 맞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괜히 신참한테 협박을 하고 야단을 쳐서 따먹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신참은 뭣도 모르고 따먹으려 했다 괜히 얻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저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마다 새로운 신참을 한 마리 놓고 고참을 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내 결국 그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신참 원숭이를 가득 채워지게 돼요. 찬물을 맞은 경험하는 원숭이는 아무도 없게 되는데 아무도 바나나를 따먹지 않습니다. 이게 조직의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한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왜 조직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문화들이 만연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실험이에요. 게리 하멜이 했던 실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결국은 저게 환경의 문제다. 개인의 어떤 능력이 좋거나 개성이 뭐 튀고 안 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려는 하나의 어떤 정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속박을 만들어낸다. 근데 저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건 저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가슴 뛰는 뭔가 재밌고 신나는 걸 해보는 건데 결국 바꿔야 되는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지금 막 밥벌이 하기 힘들어 죽겠고 당장 회사가 잘못하면 넘어가기 직전인데 어디 뭐 집에 일찍 가가지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꼼짝 못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아까 부시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변화들을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인도 13억, 12억 인구가 엄청나죠. 이 많은 인구에 지금 우리가 맞은 변화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국 인구 4%,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IQ 160이 넘어요. 우리 맨날 막 뭐 짱깨, 떼놈 이렇게 놀리지만 저 많은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제 문해율이라서 글자를 아는 비율. 한자는 사실 좀 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한글 자체를 처음에 배우기 어렵지만. 근데 50년대까지만 해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요. 93.3%고 그리고 특히 요 젊은 세대들은 거의 그냥 글자 다 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학교를 뛰어난 것 같죠. 중국 가보면 우리는 게임도 안 돼요. 장난 안 해요. 저 많은 엄청난 인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적지 않은 인구 3억 명 이상이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어순이 영어와 똑같기 때문에 발음은 정말 엉망이지만 영어를 금방 배워요. 저 많은 친구들이 넘치고 결국은 세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경쟁자는 저런 인도와 이런 중국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과 경쟁을 하겠다? 되게 정말 자기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 세고 셌어요. 지식 공부 내가 아무리 해봐도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친구들 이길 거예요? 직업만 해도요. 미국에 있는 모든 직업을 중국에 보내도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잉여 노동력은 넘쳐나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의미심장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이런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는데 38살 때까지 10개에서 14개의 직업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만 해도 직업이 한 6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마당에 이제 옛날처럼 뭐 회사원, 공무원 이런 구분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경우 평균 근무 연수가 몇 년이냐면요. 6.5년이에요. 6.5년. 그 좋은 회사, 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왜 회사를 나와? 마치 공무원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평균이 6.5년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가 좋다는 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좀 하다가 준비가 되면 뛰쳐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외국의 통계가 아니라 이미 한국의 통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진짜 핵심은 뭐냐면 사실 골치 아픈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앞으로 직장 가지실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던 직업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 근데 우리는 보통 재미있는 일이 그런 거죠.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한테 되고 싶은 직장, 직업 물었더니 1위가 뭐 나온지 알고 계세요? 네, 교사였어요. 교사. 1위가 교사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됐나?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돼서 그래요. 알고 있는 직업이. 교육부 사이트 관련 가가지고요. 직업을 선택하러 가잖아요.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회사원에 속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류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직업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실제 분류 정보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이게 사회 통용 때문에 우리의 사실 가치관이거든요. 이 안에 다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세계는 끝난 지 오래예요. 점점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단순히 저런 세상에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가온 변화라는 거죠. 이게 2012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100대 트렌드가 나왔는데 이것들 상당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마 어른들은 더더욱 모르실 텐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혹시 그 클라우드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빅데이터 쪽 다룰 줄 안다 이러면 그냥 부르는 게 몸값이라 그러죠. 근데 왜 지금 전 세계는 빅데이터 때문에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 통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낸다. 이 빅데이터에 대한 니즈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이 전문가가 손에 꽂을 수 없어요. 아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데도 없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도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 전부 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축적한다는 관점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작업들을 별로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빅데이터 제일 와닿지 않죠? 빅데이터가 뭐 나한테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요. 혹시 아마존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닷컴에 책을 구입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떤 책을 내가 몇 권 구매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따로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책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기가 막히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랑 딱 맞아요. 어떻게 내 취향을 잘 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하느냐면 나와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사람을 다 찾아요. 막 찾아서 나랑 비슷하게 구입을 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너도 비슷한 패턴이니까 이 책도 좋아하지 않겠니?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나와 인접한 사람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빅데이터의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런 패턴을 찾아내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쪽에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곳은 지금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 그나마 올해 생겼죠. 없어요. 왜 근데 어째서 세계는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난리인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도 못 봤을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속 연결이 아니라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왔었다는 점에 실수를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다들 마음속에 하나의 나라가 떠오를 거예요. 화폐적 가치를 가지는 곳,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 가장 부유한 이러면 다들 미국 떠올리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영국이고요. 1900년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 유럽 난리 났죠, 지금. 다른 관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한때 우리가 소니, 필립스,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은 한국 사람들이 기꺼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기업이었고 그 기업의 제품이었죠. 근데 지금 전자회사만 봐도 일본 기업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삼성보다 안 돼요. 불과 몇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흥미로운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아시면 되는데요. 모토로라 한때는 휴대폰계의 애플이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구글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났더니 모토로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그리고 스카이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막 보여줬던 거 유명했던 블랙베리 림 인수했죠. 그리고 지금 삼성이랑 애플이랑 죽어라고 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특허전으로.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그냥 그렇게 그렇구나 인수했구나 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뒷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같이 퍼즐을 놓고 딱 보면요, 놀라운 그림들이 보이죠. LG 요즘에 되게 힘들어졌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카카오가 통신 3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가능할까? 지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제 말인지 이해하실 건데, 여러분들 뭐 작업하실 때 빼고 무슨 일 하시죠? 카카오톡 하죠. 카카오톡 안 하면 뭐 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싸이월드를 하거나 그러죠. 여러분들의 시간 대부분이 네트워킹을 하는데 보내고 있어요. 근데 막 채팅을 하다가 답답해서 안 되겠어, 전화를 해야 되겠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하죠? 종료 버튼 눌러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요. 010 있는 거 찾거나 아니면 친구 이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톡에서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죠. 근데 스카이프는 사실 스카이프 많이 아시잖아요. 스카이프 옛날부터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였고, 근데 이런 보이스톡은 결국 인터넷 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넷 전화를 하면 어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페이스북 친구랑 막 뭐 쪽지도 보내고 하다가 요즘에 그냥 목록 나오는데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전화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보이스톡이 이런 통신망에서는 느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CDN이라는 서비스가 들어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CD 음질의 통화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010이라는 번호, 지금까지 통신사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통신망 010이라는 번호 체계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그 시간 요금으로 돈을 벌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스카이프나 이런 구글 같은 구글 보이스톡 같은 걸로 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 다시 한번 거꾸로 역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구글 대표적 구글톡도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단순히 모토로라를 인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예전에는 이 통신사, 제조회사들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었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 미래는 이걸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앞으로. 미래는 오히려 이런 전화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 돈이 나온다는 거를 보시면 돼요. 결국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할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인수하는 거고요. 스카이프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거고, 페이스북이 왜 림을 인수하겠어요? 거꾸로 됐죠. 이제는 통신망이 아니라 인터넷이 통신망을 먹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아까 중간에 SK 광고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SK가 지금은 통신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SKT가.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걸려도 5년이고요. 한 3년 안에 SKT의 경쟁 상대는 KT나 LGT가 아니고요. SKT의 경쟁 상대는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몰레드라든지 그런 쪽에 디스플레이 너머의 새로운 시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유리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디스플레이에서 벌어지는 그 너머의 비즈니스는 뭘까? 그쪽으로 고민을 하는 걸로 다 시프팅을 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변화가 이런 변화예요. 단순히 이렇게 트렌드가 넘어간다가 아니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너머의 가치를 연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삼성이랑 애플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양쪽에 하나는 끝장날 것 같죠? 시간 좀 더 지나보세요. 이 두 회사는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을 할 거예요. 회사가 합치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특허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거대한 새로운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새로운 공룡이 탄생할 거예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하지만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강력한 새로운 성을 하나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싸우는 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셨으면 하는 것들은 이 변화 속에 도대체 어떤 연결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변화를 움직여낼까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저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결국 세상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2006년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그냥 어떤 형태로든 두 개가 양쪽에 서로 물고 있는 상태의 디지로그라는 걸 선언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06년이에요. 요즘에 강사는 1년마다 변하거든요. 무려 6년이 지금 지났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두 개가 어정쩡하게 붙은 게 아니고요. 두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돼서 녹아내리는 상태가 됐어요. 기술은 이제 디지로그 시대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시대가 됐어요. 다이얼로그 뜻이 뭐죠? 대화라는 뜻이죠. 이게 말장난 같지만 되게 하나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가 되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 보여드릴게요. MP3는 디지털이죠. 근데 그래서 MP3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거는 좋긴 하지만 옛날에 아날로그적 향수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CD라는 거를 사죠. CD를 소장하잖아요. 여전히 CD 구입하고 CD 소장하는 분들 많죠. CD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는 소장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CD는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매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부터 CD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성을 줬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기술이요. 어떤 형태가 점점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이런 거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의 정서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기술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기까지 만드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이꼴 정보의 바다였죠. 정보의 바다. 지금 지식 콘서트, 지식이 중요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패러다임에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결국 정보의 홍수가 됐고 어떡하니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의 바다로 바뀌었죠. 하루 종일 여러 군데 하시는 거, 옛날에는 인터넷 검색을 했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하고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특히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카카오죠. 카카오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죠. 이제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마치 사람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거 좋은데 하고 RT 날리고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정보가 이제 사람 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정보가 넘쳐났을 때는 나와 상관없어요. 정보가 넘쳐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재밌는 일이 생긴 게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와 어떤 형태로든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보게 돼요. 이제는 저 친구 저런 거 안 해? 나는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했는데 나도 저거 좋아했는데 라고 해서 막 RT 막 라이크 찍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바다가 됐더니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던 거에서 내 지인들과는 뭔가 인게이지를 하게 되고 뭐 하는지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한마디라도 올리게 되면 누가 내 얘기 안 하는지 궁금해하고 누가 내 얘기 하면 즉시 뭔가 답글을 달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나타났다. 그러면 한마디 거들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정서거든요. 사람을 연결하는 상태가 됐더니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소란스러워지면서 생긴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은 위였어요. 내가 없는 위. 우리는 역할로서 존재했어요. 나는 학생이고, 나는 학부모고, 나는 선생님이고, 나는 직장인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 세상을 대표하는 게 이메일 같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어디 있는지를 명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 세상에 살았죠. 사실 내가 아무리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뒤에는 하나의 내가 어디 있어야 도메인이 항상 존재해야 됐고, 이 도메인의 가치가 절대 중요했어요. 이거를 대표하는 사고가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네 사생활 중요하고 너의 자유 좋다, 근데 우리 회사 망하면 네 어떡할 건데? 라고 물으면 우리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죠. 우리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서로 소란스러워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꾸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것 같은데 넌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맞이한 변화가 @미의 세상이죠. 트위터, 페이스북, 모든 요즘에 나오는 SNS라고 이름 불리는 모든 서비스 특징은 @미예요. 세상에 뭐가 있든 중요한 건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 접속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그거 아니면 이제 장사가 안 돼요. 나한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한 걸 바뀌는, 기술이 결국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트위터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전에도 사실 회사나 어떤 조직 생활이 힘든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경쟁 환경이나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이상하게 더 불편해요. 자기가 더 힘든 것 같고 더 외롭고 더 각박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더 각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죠. 이런 세상이 되면 될수록 점차적으로 더 개인화되고 외로워지고 이 세상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갈 거야. 우리가 그린 미래들, SF 영화들 보면 맨날 미래들 항상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항상 모든 것에 극단내는 그 너머에 새로운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는 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지 로 이 세상이 바뀌어버렸고요. 이게 만든 변화들은 이런 외로워지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기서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뭔가 저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저도 저거 좋아하는데요 라고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무슨 한마디 툭 던지면 사람들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요 막 라이크 막 좋아요 막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 얘기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 많네 라고 느끼게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군가 팔로잉 했던 사람들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저 얘기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막 좋아요 공감을 해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심사의 네트워크로 바뀐 거예요. 그거 같이 하시죠. 그거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든 현실 세계에서든 관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 세상. 미가 넘쳐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위가 탄생한 거예요. 미위 세상이 탄생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한마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싼, 자동차 이름도 있지만 미국의 투싼이라는 지역에 한 50대 아주머니께서 자기 친구 생일을 기념해서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갔는데 친구한테 뭔가 선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주지? 라고 생각하다가, 보통 50대 그러면 50대 넘어간 여성들은 이제 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우울한 그런 정서를 많이 가지는데, 이분은 어느 날 제니퍼라는 여성 그 시인이 썼던 시를 보고,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 늙은 여자가 되면 빨간 모자를 쓰고 보라색 옷을 입으리라는 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딱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대라는 이 이미지는 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낸 여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애썼지, 그 애쓴 흔적이 바로 이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시와 함께 이 빨간 모자를 선물해 줬어요. 친구가 그 선물을 받았더니 야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 친구의 생일이 딱 됐을 때 똑같이 그 시를 프린트 해가지고 빨간 모자랑 같이 선물을 해준 거예요. 금방 1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야 이거 우리 한번 티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아주머니들이 만났어요. 만나서 딱 봤더니 정말 이쁘잖아요. 너무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했죠.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모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른 친구들이 다 다른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저거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할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시 프린트해서 모자랑 같이 선물하면 돼. 그럼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탄생한 게 레드 레이디라는 게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자와 이런 그 시에 담겨있던 이 정서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동호회 모임이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결국은 인터넷이 들어오고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SNS가 탄생하면서 이 사진들을 어디인가 봤던 홍콩의 아주머니들께서 야, 저거 좋다. 우리 때 저런 거 하자. 그래서 똑같이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20만 명의 레드 소사이어티가 탄생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홍콩에 있는 아주머니와 이 미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뭐 서로 같은 관심을 공유하긴 하지만 이 다른 지역인 사람들이 이 빨간 모자 썼다고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지만 우리는 레드 소사이어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나갔더니 우리가 위아 코리안, 우리는 한국인이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고 서로 만날 일도 없지만 우리는 레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하나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위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다 똑같은 우리였어요. 다 똑같은 위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속해 있는 회사였고 나는 그 안에 없어도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중요해요. 내가 좋아서 여기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서도 괜찮은데 확산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위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라는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한 다이얼로그 시대의 핵심이에요. 미위의 세상. 그래서 이런 게 생겼더니 재미있는 변화는 이제 대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랭드 보통 많이 아시죠? 알랭드 보통이 하고 있는 영국에서 하고 있는 스쿨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인생 학교예요.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강연자, 예를 들면 사랑 지속하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이런 식의 인생 커리큘럼,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숙제들을 커리큘럼 수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인생 학교인데 여기에 수업에 이제 패컬티라고 해서 선생님이 있지만 이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이 사람을 부른 거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들고 결국은 셀머니라고 해서 일종의 큰 컨퍼런스, 지금 여러분 모여 계신 것처럼 큰 컨퍼런스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노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스쿨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례만 있을까요? 이제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이고 있고요. 제가 결국 삼성전자에서 느꼈던 그 많은 어찌 보면 아까 보였던 화나는 원숭이의 그 문화들, 결국 이런 사람들끼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냥 다 우리일 필요가, 하나의 우리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테드엑스 삼성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테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래서 회사 생활이 힘들지만 테드 좋아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동영상도 보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찾아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 6명이 모였던 게 지금 3,000명의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고요. 사원부터 사장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안에서는 사장님이 아니라 형님, 누님 이렇게 다 불러요, 서로. 이런 연결들이 삼성의 지금 조직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Improve Everywhere라고 해서 플래시몹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우리 MP3P 프로젝트라 그래서 어느 날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리 서버에 올려놓은 MP3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후 3시 딱 틀면 지령이 나와요. 백화점에 막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옷을 뒤적뒤적거려라 막 그래요. 그럼 옷을 막 뒤적뒤적거리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옷 뒤적뒤적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도 이 게임에 참여했구나를 서로 알게 되죠. 묘한 긴장감이 들면서 뭐 경비원 몰래 건물을 빠져나가라, 계속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지시를 계속 따라가다 결국 마지막에 초원에 나와서 풍선을 날려라 끝나요.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놀라운 광경들을 연출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도 위가 없죠.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왔는 사람, 내가 좋아서 이걸 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고 그 규모가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테드 컨퍼런스 많이 아시죠? 지식 콘서트로만 알려졌죠. 18분의 매직, 그리고 세계 지성의 향연이라고 하신 사람들이 무대에 나온다, 이걸로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테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라는 게, 아이디어 힘이 나의 태도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삶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테드고요.
이런 테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테드스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18분의 강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강연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막으로 다 보시잖아요. 근데 왜 다 확산을 시킬까?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은 뭐냐면 모든 지식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고 우리는 지식 콘서트가 아니라 우리는 네트워크이다.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영상들 보실 때 항상 보통은 오늘도 저 영상을 저를 찍지만 주로 카메라는 연산만 담잖아요. 근데 테드 영상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항상 이 관객들을 계속해서 비춥니다. 이 뒤쪽에 카메라가 2대씩 꼭 있어요. 주인공은 이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인 거예요. 테드의 핵심 이념은 뭐냐면 확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전파거든요. 전파를 누가 시켜요? 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고요. 미국 테드 컨퍼런스에 가시면 점심 먹을 때 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6명이 모이지 않으면 밥도 안 줍니다. 밥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6명이 같이 앉아야 돼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영어를 따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미국 가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근데 결국은 배고프니까 같이 앉게 되고 밥 먹다가 뭐 하니까 뭐 헬로 인사하고 그러다가 점차 한마디씩 더 하게 되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영어는 서바이벌 잉글리시인데 결국 이 사람들끼리 연결되면서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은 어도비에서 일하고 이 사람은 인텔에서 일하고 이 사람은 월트 디즈니 일하고 이러면서 야 제가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세상의 사람들 만나면서 결국 니 뭐 하는데 물어보면서 난 뭐 하고 이러면서 연결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테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테드 컨퍼런스뿐만 아니고요. 그런 이념을 우리 지역에서도 실현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테드가 지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월스 스프레딩, 확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비영리,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테드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하는 테드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게 테드 X거든요. 아까 X가 다름 확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이벤트들이 우리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 이벤트들이 전 세계 3,000개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보통 오거나이저들이 그러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통 1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이 사람들 행사를 움직이는 사람들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끼리는요. 나 테드 X인데 이러면 마치 한국인에서 외국에서 한국인 만나서 테드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울로 코엘료 같은 소설가를 한국에 부르고 싶다. 그럼 저 부르고 싶은데요. 이야기하면 니 누군데 소리를 하지만 저 테드X 서울에 누군데요. 이야기를 하면 너 테드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정이 없으면 오려고 하는 게 테드예요. 이런 네트워킹의 힘을 만들어내는 게 테드 브랜드거든요. 지금. 근데 이 처음부터 테드 컨퍼런스 이랬던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아지면서 달라지고 파워를 가진 형태로 왔죠. 재밌는 사실은 확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는 딱 봤을 때는 저 얘기 좋은데 내 친구한테 저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 핵심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런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저게 영어잖아요. 기본은 영어거든요. 테드 X는 지역으로 하지만 미국의 테드 컨퍼런스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저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주고 싶어. 그래서 열린 번역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고 전 세계 지금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테드 강연들을 다 번역을 하고 있고 한국어로도 모든 강연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김서림 양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테드톡 하나 보고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감상문 하나 써내라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연하게 그 선생님이 숙제를 받아들고 난 뭐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생각해봤더니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관련 테드톡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굉장히 놀랐는 거예요. 와 이런 이야기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테드톡을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등교하면서 계속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많은 강연에 자막을 누가 입혔을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자기 맨날 이렇게 혜택을 입었는데 자기도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린 번역 프로젝트라는 거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번역을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3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다 번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이 친구는 뭐 추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세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완전히 증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테드 커뮤니티가 다 서 있거든요. 이 친구가 시카고 대학교 갔던 거는 좋은 점수를 맞아서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여성, 인권 이쪽 문제에 정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학교를 찾아간 거죠. 결국은 한 사람 우연한 하나의 호기심이 결국 이 친구의 미래를 바꾸는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사실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담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서 테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약간 공지를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TEDx 이태원이라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면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하고요. 1,100명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테드 규모로 하고요. 여기 연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즘에 신예로 뜨시는 해민 스님 이후에 신예로 뜨시는 허허당 스님부터 테드 연사들도 나오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나오고 뭐 아시는 분 중에는 이런 최재천 교수라든지 황교안 장관도 나오시고요.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정말 액티비스트들, 열정가들이 이 무대에 나와서 18분 동안 자기를 미위의 사람들이 결국 모여드는 것 중에 테드는 전 세계 수천 명이 모여드는 행사고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49,000명이 모여듭니다. 이런 거 좋아서 모여드는 사람 전 세계 49,000명이 모여들어요. 여러분들 트위터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트위터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니까 프로그램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봐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트위터가 원래 문자 서비스잖아요. 친구 휴대폰을 봤더니 어디가 물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랬더니 트위터야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간 게 트위터였거든요. 포스퀘어라든지 오늘날 SNS들 다 여기서 탄생했고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여기서 소개되면서 이락 세계적인 감독이 됐었죠. 결국 자기가 좋아서 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좋은데 같이 모이지 하던 사람들 규모가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이야기 이까지 들으셨으면서도 저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은 저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그냥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사실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소통을 하는 기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안 쓰고 싶어도 이제는 카카오톡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마치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오히려 전화 건 사람이 짜증내잖아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이러는 게 우리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게 된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결국 이런 사람들의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고 싫음이 더 중요해졌어요. 좋고 싫음. 나 이거 좋은데 왜 좋고 싫음이 엄청 중요하냐면요. 이성 있잖아요. 아는 지식, 공부 이런 것들 이성은 결론은 날 뿐이에요. 근데 감성,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낳습니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나 이거 좋아라고 하면 끝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나 이거 좋아 꽂히면 끝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내가 이거 좋아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정서예요. 이 상태에서는 내 이야기를 먼저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SNS의 기본 핵심 원리처럼 이렇게 핵심 구조처럼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인게이지를 해야 되고 인게이지도 연결도 안 되면서 무슨 소통이에요. 맨날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게이지 자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다름을 연결하는 마인드로 와야 된다. 왜? 제가 이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연결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당연히 연결이 없으니까 인터랙션도 없습니다. 상호작용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연결 시대라고 불리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으로 갔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 조직이나 우리 자신이 서 있죠. 그래서 이것들 관점에서 봤을 때요. 아무런 연결이 없던 상태에서 서로를 인지하고 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회가 하고 있던 방식이었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콜래보레이션과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지금 우리가 딱 처해 있는 게 이 시점이거든요. 코퍼레이션과 콜래보레이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협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보통 많이 하는 건데 하나의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분업을 합니다. 너는 인사고 너는 뭐 마케팅 잘하니까 마케팅하고 너는 개발하니까 개발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사람을 쪼갭니다. 그 일을 결국은 하나의 일이 어떤 성과가 100% 목표가 100%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쪼개고 다 합치고 나면 다시 하나의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일의 최대 성과는 100%입니다. 근데 콜래보레이션은 뭐냐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지. 아까 테드x 이태원 컨퍼런스처럼요.
우리도 테드 이벤트 한번 해보지? 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방식이에요. 일을 쪼개드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협력하는 방식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성과는 100이 안 될 수도 있고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가 크면 클수록 이것이 만들어내는 힘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예요. 이 시대 중요한 건 학습, 암기 같은 거고요. 이 시대에서는 함께 만들어내는 창조의 가치가 생겨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암기고 여기서는 내가 지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하는 게 더 가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관점에서는 제품을 산다는 관점에 커스터머, 소비자라는 세상이었고 여기서는 제품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중요한 유저의 세상이고요. 여기서는 리더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통력 리더십, 경청력 리더십 되게 많은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모여든 사람들끼리의 자발적인 협력, 그래서 깃발을 들고 뛴다는 뜻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이제는 이 시대가 아니고요. 이 세상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질 세상이고요.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모나리자 어디 있죠? 네, 자동으로 루브르 나오죠. 루브르에 뭐가 있죠? 모나리자밖에 생각 안 나죠. 네, 일부 몇 개 좀 더 아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3개 이상 아시는 분은 잘 없죠. 근데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거 외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째서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 알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나리자를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검색했을 때 3천만 건 정도가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구나 알게 되고 누구나 알게 되니까 진짜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유럽 여행 가면 파리 한번 가줘야 될 것 같고, 파리 가면 루브르 한번 가줘야지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면 그 너머에 진짜가 중요해진다. 정보의 시대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홍수가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쑥 다 들어가 버렸죠. 정보의 시대 넘어 결국은 진짜의 가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연결을 하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맞이한 세상은 이런 모나리자와 같이 연결하는 세상으로 온 거죠. 시간상 이거 넘어가고, 이런 연결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이얼로그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결국 사람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건 바로 why, how, what이라고 하는 골든서클이라는 구조인데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쁜 소문은 왜 빨리 퍼져나갈까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실제로 나쁜 소문 되게 빨리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좋은 소문은 빨리 퍼져나갈까요? 안 퍼져나갈까요? 실제로는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확산된 소문 중에 하나가, 소문이라기보다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오바마 당선 사건입니다. 그건 나쁜 소문인가? 그건 아니죠. 실제로 나쁜 소문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소문이 빨리 퍼져나갑니다. 소문. 왜 그럴까? 실제로 차미영 교수라는 분이 리서치를 했더니, 예를 들면 최선당 사건 같은 걸 가지고 조사해봤더니 나쁜 소문이 압도적으로 빨리 퍼져나간다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게 빨리 퍼져나가는가, 왜 퍼져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품 보면 어떻죠? 다 따라하죠. 보는 순간, 다행히 여기서는 하품 많이 안 따라하시는데, 네, 봤어요. 하품 하시는 분. 하품은요, 이 분위기 안에 재미가 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근데 반면에 딸꾹질은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죠? 누가 딸꾹질 하는 거 본다고 해서 우리가 딸꾹질 안 하죠. 근데 최근에 fMRI라는 뇌를 실시간 스캔하는 기술에 의하면 하품은 정서적 전염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비만도 전염이 되고요. 1촌 50%, 2촌 25% 되고요.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뮤추얼 프렌드라고 불리는, 정말 우정을 같이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 있죠. 정말 너랑 내 인생을 같이 할 거야 하는 친구들, 상호 친구라는 관계에서 비만 전염률은 170%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같이, 여기 거의 비슷한데, 친구들 중에 만약에 서로 바디 사이즈가 다른 경우다 그러면 서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부부들은 23%밖에 안 돼요. 부부. 결혼하신 분 다 이해되죠? 다 여기는 이해 안 하시는 분들 같네요.
저는 결혼해 보니까 부부의 정서 수준율이 23%밖에 안 되는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던데,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서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정서가 사람이 연결됐을 때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 핵심은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행복한 사람들끼리는 행복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만나 살고요. 내가 뭔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다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서는 굉장히 전염이 되고, 근데 반면에 테드 아까 보셨잖아요. 이 카타르에 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되게 다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중에는요,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대량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곳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두가 다 신나게 되고, 모두가 신나게 놀면서 뭔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숙제를 꺼내들게 되고, 그 숙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결국 자기의 정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인생의 트라우마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게 오히려 열정의 비밀이 돼서 계속해서 자기가 찾고 있던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연결에 관한 문제다. 내가 외롭다, 퇴보한다, 뒤처진다, 모든 것들은 점점 사람들과 연결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연결은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고문시켜주고 자기를 확장시켜주니까. 모든 것은 연결에 관한 문제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의성, 그러면 열정, 창의성은 내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 창의성 열심히 키워야 됐어요. 온 사회가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창의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 있냐?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사랑과 비슷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혼자서 내 안에서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열정, 창의성, 모든 것들은 내 안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많은 지식,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떤 장에서 같이 노느냐가 나의 미래를 바꿔낸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나와 같은 어떤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우리는 저절로 엮이게 되고 서로 들끓게 되고, 그래서 넘쳐나면서 진짜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그런 같음이 아니라 그런 다름의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